語で1分間でお答え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いな。もちろんやらなくてもいいんですよ。通訳いますからね。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NHK PD의 이 한마디가 일본 언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직접 서울을 찾은 그녀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철학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편견이 박살난 순간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NHK 시청률 50% 기록 충격.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한 교장이 남긴 이 고백으로 NHK는 긴급 편성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 예절과 질서, 그리고 그 속에서 교장이 마주한 통렬한 반성의 순간. 그것은 일본 교육계에 던져진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숨기고 싶어 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3분짜리 수학여행? 영상 하나가 어떻게 일본 교육계의 30년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쿄의 한 명문 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에서의 짧은 경험 이후 모든 동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게 된 사연인데요.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쿄의 명문 히가시 세이린 고등학교의 교장 하야시 노부히로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 교육적 신념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죠.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의 중심이며 주변국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토교육연합회에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안건이 나왔을 때 저는 속으로 냉소할 수밖에 없더군요. 왜 굳이 볼 것도 배울 것도 없는 나라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일본의 과거를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는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예산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제 주장은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지못해 서류에 서명을 하며 저는 인솔 교사들에게도 큰 기대는 하지 말자고 미리 언지를 주었네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늘 일본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해 온 나라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수학여행 역시 그저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120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고작 2시간 남짓한 비행으로 당도하는 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리 만무하다고 생각했죠. 아이들의 얼굴에는 막연한 설렘과 함께 약간의 불만 섞인 표정이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비행기 창 너머로 거대한 한강의 물줄기와 함께 서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생각보다 도시가 크다며 조용히 감탄사를 내뱉더군요. 저는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을 것이라며 속으로 애써 그 광경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단단했던 편견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하던 공항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유리돔 천장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내 로봇이 소리 없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켰네요. 이곳이 정령공항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또다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복 차선을 꽉 채운 도로 위는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정비되어 있었죠. 도로 위 안내 표지판은 무려 4가지 언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보다도 더 정돈되고 체계적인 도시 계획의 결과물처럼 보였네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 우리보다 깨끗한 것 같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은 저도 모르게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호텔이 있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오가는 인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더군요. 곳곳에 마련된 흡연 구역 덕분에 담배 연기를 마실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네요. 이 나라가 과연 내가 알던 그 나라가 맞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일정 중 몇몇 학생들이 서울의 지하철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하철이야말로 일본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분야였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저분하고 낡은 시설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의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냄새 대신 쾌적하고 맑은 공기가 저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한 학생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며 놀라워하더군요. 제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첫인상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그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스크린 속 열차 도착 정보는 정확히 현실이 되고 있었죠. 잠시 후 전동차는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며 서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도대체 이 많은 공간을 누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일까요? 저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전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동차에 올라탄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한나이 지긋한 노인께서 차에 오르시자 약속이라도 한 듯 3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행동에는 아주 작은 망설임조차 찾아볼 수 없었네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의 순간이었죠. 그 광경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다음 역에서 또 다른 노인께서 탑승하자 이번에도 다른 쪽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이라는 듯 누구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였죠. 저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싶어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네요. 나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지 못했다고요. 경복궁을 찾은 날 우리는 한 역사의 설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에 대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제 머릿속에는 학창시절 조선 출병이라는 단어로 배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학생들 역시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설명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미래를 향한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그것을 복원하고 가꾸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후 우연히 마주친 한국 학생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을 좋아한다고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여행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명동의 한 작은 분식집에 들러 늦은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계산을 하던 한 여학생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것을 보았죠. 가게 아주머니께서 실수로 거스름 돈 10,000원을 더 내어주신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아이는 이내 곧장 카운터로 돌아가 돈을 돌려드렸네요. 아주머니께서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서비스라며 음료수 한 병을 건네주셨습니다. 정직함이라는 가치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학생들을 불러 모아 말했죠.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요. 제 말에 아이들은 모두 밝은 얼굴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침 그 장면을 촬영하던 한 학생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줄은 당시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기억의 한 조각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생이 올렸던 그 짧은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조회수 500만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역에서는 그 영상의 진위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조작된 영상이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을 불러 우리는 우리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이니 조금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프로듀서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정중하지만 단호한 질문을 던졌네요. 선생님께서 직접 보신 한국은
정말 영상 속 모습과 같은 곳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라고요. 며칠 뒤 NHK는 한국 수학여행, 진짜 선진국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 방송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NHK 다큐멘터리는 무려 5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일본 사회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죠. 우리가 지난 30년간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살아왔는지 깨달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직후 어머니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물으시는 어머니께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전부 틀렸었다고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저를 지배해온 낡은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죠. 학생들은 SNS를 통해 한국에서 진정한 예절과 존중을 배웠다는 소감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진솔한 목소리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네요. 이례적인 사회적 파장에 일본 교육계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다카하시 유이 PD는 사실 처음부터 제보 영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막대한 지원 덕분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굳게 믿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늘 일본에 대한 불평만을 늘어놓는 한국의 모습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학생들의 영상이 그저 한국의 좋은 모습만 부각한 감성적인 조작일 것이라 판단했네요. 그녀는 직접 한국을 찾아가 균형 잡힌 진실을 취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영상의 내용이 과장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그런 계획에 방송국 동료들 역시 기대를 거는 눈치였습니다. 취재의 최초 제목은 친절한 한국이라는 환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냉철한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허점을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든 채 며칠이고 서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지만 영상 속 내용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네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카메라를 든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녀는 제게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편견을 의심했어야 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진실을 보여준 것은 제가 아니라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본 우리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국적이나 신념을 넘어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 교육부가 공식 협력 MOU를 발표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제목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말입니다. 얼마 후 저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본 측 대표 자격으로 다시 서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을 참관하게 된 저는 또 한 번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죠. 교사의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지식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더군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진정한 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그 교실의 선생님께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한지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학생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대답해주더군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믿기보다 저의 낡은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두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날 밤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진짜 배움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일본으로 귀국한 저는 전국 교장들이 모두 모인 정기회의 연단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아이들에게 반쪽짜리 진실, 아니 거짓을 가르쳐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회의장에 모인 모든 이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입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 위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네요. 얼마 전 한국에 함께 다녀왔던 우리 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머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것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